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은 6월에 함께 읽고 싶은 책 몇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책은 나쁜 책, 금서기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은 그 매일경제문화부의 김유태 기자님이 김유태의 금서기행 나쁜 책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했었던 또 새로 쓴 글을 더해서 묶은 책이에요. 제가 그 연재물이 진행되는 당시에도 너무 재밌어서 거의 꼬박꼬박 다 따라 읽었었거든요. 웹에 연재되는 글이었기 때문에 이제 분량 제한이 일반 지면 연재에 비해서는 한계가 좀 적은 편이었고, 그래서 꽤 긴 분량의 글을 읽을 수가 있어서 읽는 재미가 되게 좋았던 연재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 김유태 기자님이 이력이 조금 특이하고 특별한 것이 시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학동네 시인선에서 김유태 기자님의 첫 번째 시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띠지의 소설가 옌리엔커, 문학평론가 신영철 추천, 저 이글거리는 문장들의 결기를 보라. 이 책은 나쁘기 짝이 없는 역작이다 라는 굉장히 멋지고 의미심장한 발췌문이 띠지에 적혀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빨간색 표지에 검은 흑백 사진이 앉혀져 있어요. 약간 빗둘게 기울여서 얹혀 놓았죠. 그게 이제 나쁜 책이라는 제목과 어떤 연결점을 만들려는 디자이너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이 연재 기획으로 진행되었던 금서기행 나쁜 책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연재가 되었고, 여러 포털 등등으로 기사가 확산되고 또 독자분들이 이런저런 경로로 읽으시면서 6개월간 1000만 명, 누적 1000만 회의 조회수를 가진 아주 좀 뜨거운 연재물로 기록이 될 것 같은데요. 금서라는 것은 금지된 책이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는 필연적으로 누가 금지시켰는가? 왜 금지시켰는가? 그것을 쓴 작가는 어떻게 되었는가? 여전히 금서인가? 하는 질문들이 다양하게 떠오를 거예요. 그런 질문들을 아주 다채로운 방식으로 해소해주는 좋은 글들이 엮여있는 책이라 같이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이 책의 맨 앞에 실린 서문은 책으로 엮이면서 추가된 글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획에 의해서 시작된 책들의 경우에는 저는 그 서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 서문에서 이 책을 쓴 작가가 왜 이 책을 내가 써야만 했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작가의 역량이나 작가의 메시지, 의도, 그 진정성, 간절함 이런 것들이 서문에 아주 응축되어서 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서문이 좋고 그 서문에서 나를 뭔가 확 끌어들이는 책이라면은 그 본문도 당연히 믿고 읽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의 서문을 보고 좀 많이 놀랐는데, 최근에 읽었던 논픽션들의 서문 중에 가장 좀 충격적으로 좋았던 서문을 가지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유태 기자님이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쓴 글들이나 아니면 기자로서 쓴 기사들이나 제가 수년간 따라 읽어와서 이분이 글을 잘 쓰는 분이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도 정말 결기가 느껴지는, 말 그대로 이분이 이 연재물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꾸려갔는가를 너무 좀 절절하게 잘 알 수 있는 서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문이 아마 온라인 서점에 미리 보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짐작이 되는데, 이 책 한번 서문만이라도 읽어보시면은 본문에 실린 책들의 목록뿐만 아니라 그 책에 대한 이 작가의 시선이 굉장히 궁금하다라고 느끼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많은 경우 이데올로기의 측면에서 어떤 책들을 금지시키고 유통되지 못하도록 막아온 역사가 굉장히 길죠. 그게 분서갱유라는 사자성어가 있을 만큼 오래된 역사인데, 이제 이 책의 특별한 점은 현재성을 가진 금서를 다룬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대면은 알만한 작가들, 밀란 쿤데라, 필립 로스, 아룬다티 로이, 주제 사람하고 이스마일 카다레나 아니면 니코스 카잔차키스 같이 우리가 이름을 대면은 알만한, 현재에도 굉장히 유의미한 이름들의 금서를 다룬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김유태 기자님이 그 현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살아있는 작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나쁜 책 금서기행을 위해서 추가로 인터뷰를 한 것도 있다는 점입니다. 추가 인터뷰가 아니라면은 그 작가와 관련되었던 인터뷰, 그 책과
책과 관련되었던 인터뷰들을 자연스럽게 글 속에 녹여서 그 작가의 목소리도 담으려고 애썼다는 점이에요. 본인의 직업적인 전문성을 되게 잘 활용하신 것이기도 하고 독자들에게 가능한 한 더 많은 정보, 가능한 한 더 현재성을 가진 정보를 전달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되게 의미 있는 시도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금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부제목들만 봐도 좀 짐작이 될 텐데요. 일부가 아시아인들은 못 읽는 책입니다. 가령 아이리스장의 난징의 강간, 팡팡의 우한 일기, 최근에 그 박찬욱 감독님이 영상화한 비에타인 응우엔 작가님의 동조자 같은 경우, 동조자 베트남 전쟁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 정작 베트남에서는 금서가 된 책이죠. 그리고 켄리우 작가님의 단편, 역사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들. 이 단편은 우리는 읽을 수 있어요. 종이동물원에 수록되어 있죠. 근데 일본에서는 금지된 책입니다. 그리고 2부, 독자를 불편하게 할 것. 토니 모리슨의 첫 번째 책, 가장 푸른 눈도 있고요. 나보코프의 어둠 속의 웃음소리, 이런 책이 여기 실려 있고요. 그리고 3부에 생각의 도살자들, 밀란 쿤데라의 농담, 보음의 흐라발의 너무 시끄러운 고독, 이문열의 필론의 돼지, 이런 책들이 있고, 4부, 섹스에 조심하는 삶의 이면들, 그 성에 대해서 금기시되는 무언가를 건드린 책인 거겠죠. 필립 로스의 포트노이의 불평, 마광수의 운명, 이런 책들이 있고요. 5부, 신의 휘장을 찢어버린 문학, 이 종교와 시인을 건드렸다 하는 이유로 금서가 된 주제 사람하고의 예수복음, 미셸 우엘백의 복종, 이런 책들. 그리고 6부, 저주가 더 씌워진 걸작들. 여기에는 아룬다티 로이의 작은 것들의 신이나 조지 오웰의 1984, 사데크 헤디아트의 눈먼 부엉이 같은 책들이 실려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금서가 위대한 책일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 금서들 가운데 위대한 책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것의 위대함 혹은 그것을 위해 작가가 걸어야 했던 것들을 지키는 방법은 독자들이 더 많이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겠죠. 나쁜 책을 읽어보시고 여기서 마음 가는 책들을 골라 읽으시면은 이제 흰 종이에 검은색으로 쓰여진 한 권의 책이 어디까지 얼마나 힘을 가질 수 있는가, 혹은 그것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가, 또 누군가는 그것을 왜 두려워했는가를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읽어볼까 봐요. 안전한 책만이 추앙받고 안전하지 못한 책은 열 위에 놓이는 비대칭의 저울을 보며 나는 일종의 균형을 주장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새로 나온 책이 아니라 오래된 책, 고서 중에서도 한때나마 위험하다고 분류되었던 책, 그러면서도 현재까지 가치를 갖는 책을 자기 안에 소화시키는 일은 작가와 독자가 길항하여 이루는 자유의 진전이다. 독자는 망각의 물결에서 의식적으로 책의 불온함을 제거해준다. 이 위대한 일은 독자만이 해낼 수 있는 과업이다. 나쁜 책들은 세상에서 악으로 규정되기도 했지만 금서의 본질이 인간의 악함을 추동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것은 문자적 의미의 악으로 규정될 수 없다. 이 책의 제목은 그러므로 반어적이다. 이 책에 거론된 금서 가운데 나쁜 책은 없다. 독자는 기쁘게 진의를 알아줄 것이다. 나쁜 책은 좋은 책이란 것을. 이런 서문이 담긴 책이에요. 두 번째 책도 신영철 평론가의 추천사가 실린 책이네요. 우연히 그렇습니다. 존 캐닉이 쓰고 시인인 황유원 시인이 이제 번역도 많이 하는데, 황유원 시인이 번역을 하고 김소연 시인과 신영철 평론가가 추천한 책이에요. 슬픔에 이름 붙이기. 책이 아름답죠? 네. 부제는 마음의 혼란을 언어의 질서로 꿰매는 감정사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존 캐닉이라는 사람이 좀 이력이 특이한데 영상 편집자이고 성우이고 그래픽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사진작가, 영상 감독, 그리고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이력을 가진 존 캐닉이 2009년에 개인 블로그에서 슬픔의 이름 붙이기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이게 유튜브 지금 채널도 있고 구독자도 많고 채널 조회수도 꽤 높은 되게 큰 채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정리되어서 한 권의 책으로 나온 것이 슬픔의 이름 붙이기입니다. 아직은 어떤 단어로 딱 고정되지 않은 어떤 기분, 상태, 내 생각, 이런 느낌적 느낌들에 내가 이름을 한번 붙여보겠다 한 것이 이제 슬픔의 이름 붙이기인데요. 살면서 느끼는 각양각색의 복잡한 감정들을 이거 지금 내 이 기분을 딱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느끼는 순간들 다 있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이름을 붙인다면 이런 건 어떨까 이제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자기가 이름 붙인 신조어들은 어떤 이제 어원이 물론 있고 그 어원을 변용해서 만든 것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한국어 변용 신조어와는 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과 맞아, 이런 감정 나도 알아 라든가 이런 기분 맞아, 나도 느낀 적 있어, 그런 것들을 누군가 풀어 쓴 것을 봤을 때도 위로가 되고 그것을 신조어로 명명하는 그 작업 과정을 보는 것 자체도 좀 재미가 있고 그래서 소개해 드릴 만한 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피칭이라는 단어인데 불만스럽거나 메스꺼울 만큼 훌륭한 예술 작품을 강박적으로 외면하다. 영화 관람을 멈추고 극장을 떠난다거나 책을 미칠 만큼 야금야금 읽어나가는 식으로. 그것이 정확히 딱 맞는 주파수로 공명해서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뒤흔드는 까닭에 평소대로 행동하기가 살짝 거북해진다. 이런 거. 그리고 바로 옆쪽에 심터마니아라는 명사도 하나 만드셨는데요. 이 명사의 뜻은 세상 어딘가에 자신의 여러 결함과 모순을 단일한 주제로 묶음으로써 자신의 유형을 깔끔하고 정확히 포착하는 정교한 진단법이 있을 거라는 환상. 반드시 머릿속에 혼란을 수습해주진 않겠지만 적어도 자신이 그런 유형이라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사람들이 알고 조심할 수 있게 해줄 그런 진단법이 있을 거라는 환상. 그런 것을 심터마니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엔드존드라고 되어 있는 명사. 원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정확히 얻었지만 그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았을 때의 공허한 기분. 이런 거 정말 흔한 거죠. 이런 단어들이 무수히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재밌는 작업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책은 서울 건축 여행이라는 조금 도톰한 여행서예요. 시간을 건너 낯선 눈으로 서울을 보다라는 부제가 적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서울의 건축물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건축물에 대한 소개, 역사, 재미있는 지점,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들을 엮어놓은 책인데 이 작가인 김예슬 작가님이 휴가를 내지 않고도 주말을 여행자처럼 쓰기 위해 건축 여행을 시작했다. 2015년부터 오래된 건축물을 찾아 전국을 여행했고 1000곳이 넘는 건물을 기록했다. 국문학과 영화 연출을 전공했다. 제 유튜브 브이로그에도 몇 번 나왔던 그 북촌에 있는 백인제 가옥이라는, 여기는 실려있지 않지만 이제 여기서 다루는 곳들이 이제 그런 곳들이거든요. 굉장히 오래전에 지어져서 거기에 시간이 담겨 있고 그 공간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역사가 담겨 있는, 그래서 서울살이를 적어도 주말 정도는 여행하는 여행자의 느낌으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 하는 즐거움을 좀 주는 책이었어서 저도 제가 아는 곳도 있고 태반이 모르는 곳인데 여기 진짜 좀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곳들이 있고,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냐면 인물을 중심으로 한 집, 그리고 동네를 중심으로 한 집, 문학과 관련된 곳, 영화, 미술, 건축, 학교, 박물관, 병원, 상업시설, 종교시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특히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이제 거기에 속해 있는 건물들을 먼저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인물 중심의 집이 5군데 소개되어 있는데 경교장, 백범 김구 선생의 집이었죠. 거기서 살다가 나중에 암살당한 그 경교장이고요. 딜쿠샤 이름 참 특이해요. 일제강점기의 3.1운동과 제암리 사건 등을 국제사회에 알린 AP통신원 알버트 테일러가 살던 집이다. 100년도 더 된 서양식 벽돌집인데 되게 예쁘고, 이런 데가 서울에 있었다니 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서대문에 있는 선교교육원은 경성에 온 선교사들의 집. 1921년에 지어진, 여기도 참 예뻐요. 위에는 약간 한옥처럼 되어 있고 아래는 서양식 벽돌집처럼 되어 있고 이렇게 사진도 보는 재미가 있어요. 건물을 구경한다는 명분으로 벽돌과 유리창을 들여다보지만 사실 서울이 겪은 시간을 마주하는 것이다. 그 끝에는 사람이 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남편하고 백인제 가옥을 이제 좋은 계절에 가는 것을 좋아하고 이게 확실히 이제 서울 중심에 있지만 서울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난 느낌을 주는 초시간적인 공간에 들어섰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기분이 있잖아요. 그게 좋아서 저희도 거기를 종종 가는 건데 이런 데를 이제 우연히 발견해서 우리한테 소중해진 공간도 좋지만 소개받은 공간들도 좀 가다 보면은 그곳에 가기까지의 그 여정이 새로운 코스로 남는 것이고 그리고 동네, 안 가본 동네에 가본다는 것 굉장히 천편일률적으로 보이는 서울이지만 그 안을 좀 들여다보는 기회가 생기면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볼 수 있구나 하는 것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을 그 지평을 넓히는 그리고 시간의 폭도 넓히는 일로 주말마다 날씨 좋을 때 계절이 괜찮을 때 좀 다녀보자라는 마음을 먹게 해준 책이어서 이 책도 권해드립니다. 서울 건축 여행. 네, 여러분 이렇게 6월에도 3권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날이 많이 더워지고 여름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계절이어가지고 벌써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모쪼록 건강히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여름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